채경사단 여러분,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2023년 4월의 채경사 그 첫 문을 열겠습니다. 자, 출연진 인사하시죠. 다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네. 내가 말 길게 할 줄 알고.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네. 저 항상 예고를 좀 해주세요. 첫 번째라서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아,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랬는데 또 약간 그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 봄에 대한, 여름이 갑자기 오는 것에 대한. 그 비가 오는 바람에 꽃이 한꺼번에 다 져버렸죠. 맞아요. 예, 사실상 지난주가 마지막 꽃놀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약간 다시 서늘해지니까 좀 좋더라고요. 저는. 오늘 라미 양이 꽃을 사왔습니다. 꽃의 이름이 라넌큘러스입니다. 아, 저는 이 꽃 처음 보는데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 장미의 위. 아, 나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왜요? 나 이거 계획이 틀어지시. 계획이 틀어집니다. 아, 잠깐만. 그 꽃 얘기는 사왔죠? 아, 이거 사왔죠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밝혀지게 되네요. 네. 언니 들려. 내가 이거 아이고. 속이려고 그랬는데 틀렸고 아이고. 그냥 다 이실직고하면서 갖다 주는 걸로 하고. 자, 안군. 네, 안군입니다. 그 주말에는 서리가 내린대요. 그 소리가 정- 내린다고? 내릴 수도 있다고. 그 정도로 온도 차이가 확 벌어지니까 요즘 일교차 때문에 감기가 유행이던데 네. 저도 지금 고생 중이라 다들 좀 몸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인가 노시스 걸리지 않았었나요? 아니요. 아닌가? 얼마 전에 걸렸던 것 같은데 뭐 하나? 뭐 뭐 하나 걸려라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노시스. 네. 응. 그러네. 토요일이 최저 기온 3도, 일요일이 5도네요. 네. 어우, 되게 확 춥구나 떨어졌어요. 주말에. 네. 너무 춥겠다. 이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진짜. 두꺼운 거 다 넣었는데 갑자기 다시 내야겠네. 추워져가지고. 지금은 사계절이 사실상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맞아요. 네. 모든 사람의 옷이 어느 사람은 여름이고 어느 사람은 맞아. 겨울이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아, 네. 말해야 돼. 라논큘러스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제일 좋아하는 꽃입니다. 네. 라미님이 이걸 저한테 주다니. 네. 이건 무슨 의미? 각자 생각하세요. 이거는 줄기가 근데 예쁜 거는 이게 이런 꽃이 진짜 있는 거야? 육종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건지 상당히 좀 진짜 이쁘죠.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제일 좋아하는 예, 꽃이에요. 그리고 이 플로리스트라고 해야겠죠? 네, 이분이 굉장히 포장을 예쁘게 했어요. 맞습니다. 아, 이 종이를 꾸겨서 이 정도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게 예술혼을 담았어요, 지금. 예술혼을 담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오늘 이거 잘못해가지고 말 실수해가지고 그걸 못해가지고 아쉽습니다만은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 근황은 전해드리고 2주의 댓글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하얀 레떼님께서 오디오 클립에 달아주셨습니다. 빨치산이 어디 있는 산이야 정도는 아니지만 배경 지식도 부족하고 전라도 사투리도 멈추어 찾아 읽어야 했지만 읽고선 눈물을 훔치게 되었네요. 채경사가 아니었다면 모르고 지나쳤을 책과 작가님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희 집 아기는 아마 만 3세 중에 영화관 관람 상위 1%쯤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6편쯤 되는 것 같아요. 주토피아 제작진이라 기대한 치킨 레빗을 보러 갔다가 슈퍼마리오 입간판과 광고를 보고 과흥분하셔서 꼭 보러 갈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빠에게 마리오 오디세이를 이렇게 저렇게 플레이하라고 하는데 반가운 아저씨와 공주님과 나쁜 거북이를 보니 즐거운 것 같아요. 치킨 레빗의 토끼를 보니 주토피아가 떠오르며 주디님이 잘 지내시나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뒷자 돌림의 신디님도요. 채경사에선 안 하겠지만 네 분 중엔 그나마 안구님만 보실 것 같은 D&D를 보고 왔습니다. D&D는 던전 앤 드래곤스입니다. 모든 RPG들의 원형이 된 작품이라 그런지 제가 플레이했던 게임 느낌도 나고 도끼바바 드루이드 팔라딘 모험의 필수 루트가 나올 때 너무 반가웠습니다. 브리저튼의 공장님이 팔라딘이 합류하는 다음 편도 기대해봅니다. 휴그랜트 아저씨는 차밍만 맥스로 찍은 것 같은데 설정이랑 딱 부셨어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던전스 앤 드래곤스죠, 정확히는. 평가가 엄청 좋은데 안 하겠죠? 그 던전스 앤 드래곤스가 지난주에 북미 박스오피스 1위였어요. 네. 주말 어. 박스오피스 1위였는데 이 우리나라 지금 오늘 보니까 오늘 순위 4위인데 뭐 평은 그냥 가볍게 볼 걸로는 괜찮다 이런 평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 보나요, 안 보나요? 던전은 들어갈 수? 네. 그거 보시고 싶으면 느낌 가서 보면 보세요. 모르시겠어요? 안 한다는 것을. 남녀같이 말하시네. 일단 다음 에피소드로는 안 할 것 같은. 네.
던전 앤 드래곤이 사실 이번이 세 번째 영화더라고. 2000년하고 2005년에 원투가 번씩 나왔었어요. 했었나요? 제레미 아이언스도 나왔던데 거기. 음. 네. 근데 하여튼 뭐 이번 건 뭐 재미는 있다고 합니다. 네. 안 보셨나요? 네, 그거 안 봤어요. 안 볼 아. 예정이죠. 영원히.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안 본 거 조금 후회는 했어. 왜냐면 진짜 안 보고 싶어. 엔간하면 시사회는 다 가는데 아유, 내 그날 또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기 싫더라고.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근데 뭐 하여튼 뭐 괜찮다고는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하얀 렛떼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슬램덩크의 감상이 꺼지기도 전에 에어, 리바운드까지 보고 나니 왠지 농구 덕후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네. 드네요. 두 영화 다 실화라는 뒷배경을 모른다면 맞아요. 뭐가 이렇게 현실성 없는 판타지야 싶을 정도네요. 특히 리바운드는 슬램덩크보다 더 만화 같은 설정. 결승전 후반이 시작되며 울려 퍼지는 위아 영과 타이포로 올라오는 실제 상황에 대한 설명에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실제 선수의 음주 사건이 있어서 흥행에 발목을 잡을 것 같다 아쉽긴 하네요라고 달아주셨어요. 리바운드가 오, 겁나 재밌다던데. 거의 하얀레드님의 그 포인트와 내 포인트가 거의 같네. 보셨어요? 아, 그 위아영 펀의 위아영이 나오는데 네. 그 제목이 이제 우리는 전단데 그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애들이 쫙 걸어 나오는데 아, 그렇지, 청춘이란 저런 거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고 진짜 슬램덩크보다 더 만화 같아. 사실 말도 안 되는 실화야. 잘 뽑혔나요? 아, 그렇지는 않은가요? 아니 지금 진짜던데? 생각을 해봐요. 그 저기 뭐죠? 이게 부산 중앙고등학교예요. 네, 감독이 없어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코치로 하던 분이. 해요. 근데 걔가 물론 이제 원래 농구 선수 출신이긴 해. 근데 선수가 없어가지고 뭐 길거리 캐스팅도 하고 뭐 그냥 슬럼프 빠진 애 잡아오고 뭐 축구 선수를 시키고 해가지고 겨우 채운 게 6명. 그 농구가 5명이 하잖아요. 그러면 결승까지 가려면 선수를 바꿔줘야 되잖아. 체력 그나마 근데 한 명이 또 다쳤어 첫 경기에서. 음. 그럼 빠져. 그럼 5명이 죽어라고 계속 뛰어야 돼. 그냥 계속 뛰어. 근데 결승까지 가.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이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진짜. 그때 이제 결승전에서 용산 전국 최강 용산고하고 마치 그 산왕공고와 북산고가 붙는 것처럼 딱 붙습니다. 근데 이 시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러니까 잘 말이야, 뽑혔냐라는 이게. 질문에 이만큼이나 그래서 재밌어, 안 재밌어? 뭐 볼만합니다. 네. 네. 근데 저는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하얀 떼님 거기 뭐저 울컥하고 뭐 우는도 네. 나오고 하는데 그런 장면이 있어요, 분명히. 뭐 스포라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카운트에서 느꼈던 그런 비슷한 점을 또 느끼는 거야. 뭐냐면 카운트도 권투 소재지만 이게 실화 소재잖아요. 우리나라 영화가 요즘에 한국 영화가 코믹을 섞는데 이게 뭔가 실화하고 잘 안 붙어. 그러니까 너무 막 코믹에 이렇게 막 끝으로 간다고 해야 되나? 그거하고 실화하고 이게 잘 안 붙는 느낌이야. 오버하는 느낌이잖아. 왜? 괜히 코믹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오버하는. 그거만 없었으면 난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 좀 오히려 좀 다르게 담백하게 갔으면은 뭐 담백하게 가든지 코믹으로 가려면 처음부터 그 톤이 일관되게 좀 이렇게 가든지 뭐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데 뭐 장항준 감독이 정말 열심히 부인과 해가지고 만든 영화이긴 하죠. 네. 다음 댓글은 제이드님이십니다. 이번 방송 귀인 있네요. 최경사 모든 에피소드 좋아하지만 저는 책을 다룰 때 최경사가 각별히 다가옵니다. 안구님께서 언급하신 작은아버지와 조카와의 관계를 들을 때 조금 울컥했어요. 제가 호박여사라는 닉네임을 만든 계기를 제공한 장본인이 삼촌이시거든요. 작은아버지 이전에 삼촌으로 부르면서 대가족이 함께 지내던 시절 호박을 잘 먹고 좋아하는 제게 나중에 유명해지면 인터뷰할 때 어린 시절 호박을 제일 좋아했다고 얘기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호박여사가 탄생했죠. 노시스님께서도 왠지 주변에 58년 개띠가 있으신 게구나 싶은 게 제 삼촌도 58년 개띠셨습니다. 맥스님은 70년 개띠신 것 같은데 좀 억울하시겠어요. 아무튼 소설 속 아버지의 3일장에서 다양한 인생의 선택과 체념, 아픔과 성장 등의 서사가 있어서 꽤 재밌게 읽었답니다. 좋은 작품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저 82년 개띠입니다. 왜 웃어? 왜 웃어요? 왜 웃어? 너무 제이드님, 재밌네요. 제이드님 고맙습니다. 네. 그 제이드님 창업하셨던데? 아 그래요? 네. 그 논술 아카데미 차리셨더라고. 네. 이거 밝혀도 되나요? 저도 소식 보긴 봤는데. 뭐 어디에서 뭐 무슨 이름인지 논술 아카데미가 전국에 한두 개예요? 뭐 그 정도는 밝혀도 되는 거지. 또 뭐. 어찌합니까? 뭐 교류를 하나요?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있어가지고 네, 음. 보게 됐습니다. 네. 창업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난이라도 하나 보내드리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난이라도 하나 보내드려야 이따가 되는데. 끝나고 10,000원씩 거둡시다.
거의 그 제이드님이 우리 뭐 이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차피 나온 김에 얘기하면 거의 무슨 정기 후원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기 맞아요, 후원자. 맞아요. 예. 진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네. 나를 보냅시다. 보냅시다. 음. 보냅시다. 위치를 그러면은 저희한테 이거 몰래 주소라도- 남겨주세요. 주소 뭐 이런 거 DM으로 물어보면 알려주시면 되겠다. DM으로 뭐 음. 알려주시든지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약소하네. 네. 아 근데 이번에 왜 제가 단톡방에도 썼는데 우리 왜 팟빵 구독자 이렇게 늘어났죠? 갑자기 의문입니다. 뭐 어디서 우리를 소개한 거 아닐까요? 라고 하기엔 검색했을 때 뭐 안 근데 걸리더라고요. 너무 급격한 증가예요. 82년생 개띠들의 응원. 뭐 다시 떨어지겠네. 그 이번 주 팟빵만 좀 불러드리면 재생 요청 수가 8,665회. 재생 수는 4,295회니까 한 절반 정도 재생을 네. 했고요. 4월 3일에 카테고리 순위 21위로 그날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들어주신 분들 중에 요 2주간의 통계예요. 요건 요 2주간에 여성이 67%, 남성이 33%. 그래서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시다. 그리고 40대하고 50대가 각 40%고 그다음에 30대가 11%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요번에 댓글 보면서 기대했었거든요. 저번 에피소드 때 맥스님께서 그 많이 들어주셨지만 그 저희가 알지 못했던 분들의 닉네임을 네. 불러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혹시나 댓글을 남겨주실까 싶었는데 그게 있었네, 맞아. 댓글이 없네, 근데 팟빵에 듣기는 이렇게 몇천 회씩 들으시면서 신규 구독도 21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비구독 회원이 75%예요. 구독 회원이 25%니까 그냥 지나가시다가 네, 아직 여력이 많은 거죠. 네. 신규 구독자의 여력이 많은 거니까 많이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김에 여세를 몰아서 2주의 후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으로부터 독립당한 독립 팟캐스트 최경사 2주의 후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께서 이번에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제이드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네, 제이님. 감사합니다. 물음표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물음표님이 혹시 누구신지 그 모르겠어요. 애청자 중에 한 분이신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스트 인 피스 제니님께서 18,1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거 뭐예요? 영화를 보셨다면 영화 제가 인스타에도 영화 안 보고 영화 안 나와요? 보셨나요? 그렇구나. 그냥 하신 것 같은데요. 아는 척 연기. 또 잤나 봐. 순발력 있지 않아요? 이제 깨달았네. 내가 이 영화를 본 지가 오래됐잖아. 저는 이 영화를 본 지가 그렇죠. 진짜 오래되긴. 거의 무슨 하신 뭐 것 같아요. 작년에 본 느낌이에요. 진짜. 네, 그건 네, 저희 팟빵에서 3월 광고 수익금으로 2,872원, 4월에 4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원이 뭐 이번 주에 그러면 세 분이라서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저희가 이 후원금으로 10번 정도는 더 녹음할 수 있으니까요. 뭐 맞아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고 10번 정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자, 2주의 후원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예. 네, 저희 계좌번호는 카카오뱅크 33332034357666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두 번째 코너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하고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영생활로 가겠습니다. 참 깜빡 잊고 말씀 못 드렸는데 아까 그 우리 2주 댓글에서 소개할 때 그 책 소개시켜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하신 분 해주셨는데 그 제 주변에도 그 저희랑 같이 일하던 그 같이 듣던 그 뉴미디어국에서 그 팀장님도 이걸 듣고 책을 사서 읽었는데 그거 읽고 나서 아버지한테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좋은 책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뿌듯합니다. 네, 자 2주의 최영상을 누구부터 하실래요? 저 없습니다. 오, 웬일이지? 당당한데? 네. 근데 책을 오늘 샀어요.
그 뭐 젊은 이달의- 작가상이 젊은 작가상. 네 나와가지고 올해 음. 거를 샀습니다. 아마 다음 에피소드 녹음할 때는 요거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올해도 뭐 7,000원대인가요? 7,700원이네요. 7,700원. 저 요번에 좀 열심히 했어요. 오. 책임생활. 네네. 그리고 나름 추천드릴 만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길복순을 다 아, 봤는데 길복순. 기대보다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음. 기대보다는 아쉬웠고 그래도 뭐 전도연 연기를 보기 위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현실과 판타지가 음. 잘 안 섞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조금 일단 그 길복순 자체가 캐릭터가 킬러인데 엄마라는 설정인데 그거에 대한 특색이 별로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의미가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아. 크게 그런 설정이 꼭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스턴 교살자를 봤거든요. 그게 요새 왜 자꾸 처음 듣네요. 말에 올라내리는 거죠? 그게 영화 그 네, 뭐죠? 네, 네. 영화? 그 영화인데 키라 나이틀리 나오고 어. 이게 일종의 그 옛날에 보스턴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근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아, 생각보다 그래요? 괜찮습니다. 네. 아 지금 극장에 걸려 있어요? 아니에요. 디즈니? 이거 제가 디즈니에서 다시 보기로 봤었거든요. 근데 그냥 한번 옛날에 저는 영화관에서 예고 보고 한번 봐야지 하고서 기다렸는데 올라왔길래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오호. 그래서 약간 그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본즈노를 아, 봤습니다. 전에 안 봤었어요? 올라오지 않았나요? 원래 안 봤었는데 올라왔어요. 아, 올라왔어요? 이제 올라왔어요. 아, 어땠습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맥스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 그거 진짜. 그러니까 이거 맥스님 보실 수 있는 그게 아, 아니던데. 그 정도예요? 네. 진짜. 이거 뭐 마루이 비디오 말을 하세요. 말을. 말도 안 나오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일단 제가 본 영화 중에 진짜 손에 와, 꼽을 진짜, 만큼 징그럽긴 하더라고요. 오. 나 진짜 굉장히 깜짝 징그러워요. 놀랐잖아. 나 네. 약간 무슨 러브 스토리 보러 갔다가 완전히 아우. 아니 제가 그때 맥스가 그 이 영화를 언급하실 때 그 뉘앙스랑 톤을 기억하는데 그렇다면 의외네요. 그치. 그러니까요. 왜 그래? 응. 왜 그 내가 그 그러셨던 정도까지 언급하진 않았죠. 네네네. 그냥 좀 징그럽다 뭐 그냥 네, 좀 그렇다. 거예요? 그래도 뭐 괜찮고 매니악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매니악하다. 말하셨는데. 매니악하죠. 근데 이게 그래서 저는 가리고 보셨지 않을까요? 당연히 저 가리고는 봤죠. 그러면 그래서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그보다 더 심한 거 봤어요. 그래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따 어쨌든 이 얘기- 영화 막 엄청 혼은 아니었어요. 엄청 혼은 음. 아닌데 티모시 보고 싶다 나.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티모시 잘 보고 어울려요. 싶다.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 역할에는. 아 그래요? 네,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보신 뼈밖에 거 맞죠? 없고. 난 그 여자애 쫓아다니는 티모실 쫓아다니는 남자 있잖아. 나 배우 이름 생각이 갑자기 안 나. 그 여자 쫓아다니는 설리. 그치. 응, 응. 기분 너무 되게 안 좋지. 무섭죠. 아우. 할아버지가 한 명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만나고 맥스님 싶지 표정이 트라우마. 를 지금 떠올리는 걸 듯한. 봤다. 그리고 저는 아이,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네.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야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저 그냥 어디서 소개해줘가지고 음. 이렇게 우울하고 잠 오고 살찌고 이러는 건 다 호르몬 때문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책인데 엄청 재밌진 않아요. 제 생각보다 재밌진 않은데 그냥 내가 이래서 우울하구나 뭐 생리 전으로 왜 우울한가 이런 것들 그냥 설명해주는 쉬운 책입니다.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케이 진짜 풍성한 그러네. 엄청 많이 네. 보셨네요. 애가 잘 자나 보죠. 요즘에 아기가 슬슬 이제 통잠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효녀네. 1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자 노시스는 저도 뭐 했어요? 이번에는 저희 다룬 영화 말고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바빴네. 네. 논문도 다 썼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할게요. 리바운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하고 존윅 4. 평이 엄청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존윅 프랜차이즈 그래요? 가장 최고의 평가를 받는. 난 존윅을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왠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존윅 자체는 워낙 유명하니까 한번 네. 봐야겠다고 봤는데 와 정말 황당무계하더구만. 뭐 그럴 수 있죠. 다들 봤나요 존윅을? 저는 저도 저 1, 2, 3 다 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평가하는 게 맞는 거죠? 황당무계하다. 원래 그렇게 막 뭐 개연성이 있는 그런 작품은 어. 아니죠. 근데 딱 하나. 그 파리 개선문에서 카체이싱 총격 액션이 벌어지거든요. 와 거기는 정말 잘 찍었어. 와 액션 장면을 저렇게 그걸 스테디캠도 아니고 뭐 드론으로 찍은 것도 아니고 뭘로 찍었는지 뭐 크레인 동원해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되게 복잡하잖아. 개선문이 이게 라운드바처럼 뺑뺑뺑 돌아가지고 차도 빨리 달리고 하는데 로터리로 돼 있잖아요. 로터리. 네.
거기 액션 장면은 진짜 잘 찍었다 싶더라고요. 근데 전 이걸 존윅 자체를 처음 봐가지고 와 막 양복으로 막 총알을 막는데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저게 말이 되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 미국 독립영화 캐나다 독립영화인데요. 작년에 캐나다에서 공식적인 성적은 아니지만 뭐 캐나다 올해의 영화에도 뽑혔다는 라이스보이 슬립스라는 약간 미나리과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감독이 이제 캐나다 교포인데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캐나다에 가가지고 라이스보이가 그거잖아요. 쌀 소년 그 놀림 받고 왕따 당하고 이랬던 얘기인데 얘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엄마와 함께 근데 그 줄거리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내용도 진짜 제가 말하는 이게 다거든요. 네. 근데 은근히 매력 있어요. 16mm로 찍었어.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 필름 느낌 너무 나고 묘하게 여배우도 그렇게 막 프로페셔널한 배우가 아니고 연출도 하는 뭐 그런 사람이 이거 연기해봐서 했는데 되게 뭐라고 저는 연기도 잘한다고 싶고 이미 뭐 수상을 많이 했네요. 네, 수상은 뭐 여기저기서 많이 했어요. 아직 개봉은 아니지만 감독이 이거 나중에 연기도 했네요. 맞아. 본인이? 본인 편집도 자기가 했어. 음. 그래서 괜찮다. 어쨌든 이런 뭐라 그러지? 거칠지만 힘이 있다 이런 생각했고요. 좋았던 거는 패왕별이를 일요일 날 디 오리지널을 봤어요. 패왕별이 너무 좋더라고. 다시 봐도 좋고 디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이 조금 저는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전에 아예 없었던 장면들이 추가된 것 같아요. 아마 감독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의 3시간 가까운 긴 영화인데 보니까 근데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와 있더라고. 근데 토요일 밤에 봤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고 근데 그게 또 장국영 기일하고 막 하루 차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왔나 싶기도 했는데 또 나가면서 되게 실망해가면서 나가는 걸 보고 또 놀라우기 두 번의 놀라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슬램덩크도 다시 봤습니다. 아이맥스 개봉판. 네, 아이맥스로 봤는데 내가 이번에 보면서 그날 우리 지난번에 막 댓글로 막 붙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분기탱천하시지 이런 생각도 살짝 했는데 그럴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면서 3D 느낌이 내가 그걸 의식하면서 보니까 이건 3D구나. 카메라 워킹이 달라. 저건 2D 만화에서 카메라 워킹이 저렇게 될 수가 없어. 진짜 카메라 그냥 움직이게 프로그래밍 하는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딱 3D 렌더링을 하고 3D CG구나 저게 그런 느낌이 있고 저는 처음 볼 때보다 더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그런 정서에 대한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는 데다가 네. 그래서 새롭게 그런 장면도 보이고 음악이랑 뭐 이런 게 마지막 장면 연출은 진짜 다시 봐도 정말 너무 멋있고 좋았습니다. 그것도. 계속 흥행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5위에 올라 있거든요. 근데 이게 1월 4일 날 개봉이거든요. 1월 4일 개봉한 영화가 지금 4월 7일에 5위에 있다는 거는 이게 한국 그게 대단한 것도 대단한 거지만 한국 영화 시장이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이냐라는 걸 사실은 반증하는 거죠. 근데 왜 안 내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밀려 있던 게 있잖아요. 한 지금 90편 가깝게 있거든요. 근데 왜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것 같아서. 잘 안 될 것 같아서. 잘 안 될까 봐. 어디에 내야 될지 모르겠. 지금 또 일본 영화 다 하고 어디에 내야 될지 모르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게 뭐냐면 이 극장 개봉을 하려면 뭐 잘 알겠지만 P&A 비용이 거의 한 제작비 4분의 1이 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영화면 한 25억을 써야 돼. P&A 비용은. 근데 지금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보니까 100만 손익분기점이면 25만도 안 들 거거든. 그럼 P&A 비용을 그것도 또 매몰 비용으로 넣어야 되니까 지금 되게 고민인데 문제는 영화가 뭐 그런 시의성을 크게 안 타는 것 같지만 그 시대의 느낌이라는 게 1년씩 그쵸. 다르잖아. 그러니까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거 뭔가 약간 뒤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자꾸 들면서 관객은 또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2025년 하반기에 개봉할 한국 영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안 찍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가면 이제 빵꾸 나는 거야. 이제 거기가. 그래서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래 2월, 3월 이때가 이제 아카데미나 이제 이런 데서 화제됐던 영화들 독립예술 영화가 이제 조금씩 하면서 좀 버티다가 4월이 원래 그렇게 막 많이 개봉하는 시즌은 아니죠. 원래도 아니긴 한데 지금 뭐 올해는 들어서 한국 영화 손익분기점 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했던 교섭은 안 했구나. 유령은 뭐 더 망했고 교섭도 안 됐지. 대회비도 뭐 175만인가 하는데 그것도 손익분기점 못 넘었지. 뭐 카운트 멍뭉이 뭐 줄줄줄줄 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리바운드 이번 달 개방하는 리바운드하고 드림하고 무슨 로맨스인데
저기 로맨스 킬러? 이선균 어. 아. 불꽃 로맨스인가요? 뭐 아니야 하여튼 무슨 그런- 킬러들의 로맨스인지 뭐 킬링 로맨스 킬링 로맨스 이것에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킬링 로맨스 혹시 예고편 봤어요? 봤어요. 그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그치, 예고편이 전부일까봐. 아하. 그러니까 재미는 있지만 음. 이 이상으로 더 나올 게 있을까? 제가 이 영화를 배급하는 회사의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는 중간이 없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두 분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본인들이 코믹이잖아요. 코믹이겠죠? 예. 코믹인데 호불호 갈리면은 근데 이게 약간의 B급 같은 감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싫으신 분들은 아예 안 볼 것 같아요. 저 허무맹랑한 건 뭐지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일단 포스터부터 전 손이 안 가긴 하던데. 아 그래요? 네. 포스터야 정말 카운트만큼 손이 안 갈까. 와 진짜 포스터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냐. 아 갑자기 이거 하다 이 엄청난 대로 새네. 자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말씀드리고 곰돌이푸. 아 이건 라미 때문에 봤어요 내가. 곰돌이푸. 별 0점을 주신 분이 있던데. 평론가 중에. 피와 꿀. 아니 이거 네, 너무 이슈가 되고 있어서. 나 이거 원래 안 보잖아 이런 영화. 네. 근데 근데 라미 때문에 본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 본 이유는 야 이거 발상이 기발하다. 곰돌이푸 위니더푸는 되게 귀여운 캐릭터인데 그걸로 이런 걸 공포 하다니. 호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는데 진짜 잔인하기로 따지면 그 번즈앤올보다 역겹지는 역겨운 것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좀 그래요. 그래요? 나 눈 많이 가리고 만화임에도? 아니 만화 아니야 만화 아니에요? 실사. 탈을 썼을 뿐인 거죠. 실사. 진짜 이건 요즘 들어서 처음 본 슬래셔 무비, 본격 슬래셔 무비. 근데 위니 더 푸도 보셨는데 던전스 앤 드래곤스는 안 보신 건가요? 그건 새로운 게 없잖아. 던전 앤 드래곤은. 위니 더 푸는 그래도 야 푸로 무슨 신선하다. 호러를 만드냐. 그 라미 또 이제 공포 영화 이거 내가 알려줘야 되잖아.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아니 공포 영화를 맥스님 안구는- 쪽에서 듣는다는 게 지금 안구는 맥스를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네요. 아, 그럼요. 나는 그럼요. 이 태도가 되게 꾸준해요 진짜. 안구 맥스 좋아하나 봐. 이런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함께 해야 됩니다. 배척하지 않고 D&D를 발제하더라도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되어야 돼요. 방금 그 태도에 되게 감명 받았어. 이게 근데 몇 년이 된 거죠. 이렇게 지금. 곰돌이푸가 그 저작권이 풀렸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나왔고 퍼블릭이어가지고 이게 그리고 이게 아마 영국 영화일 거야. 영국 영화인데 이게 사실 저예산 영화잖아. 맞아요. 기대를 안 했는데 의외로 막 히트해가지고 돈 다 벌었어요 이미. 그래서 2편 벌써 착수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나는 편 나올 수가 2편은 있는 나올 수가 스토리예요? 있을까 싶은데. 근데 뭐 특이하네. 그냥 앞뒤 없이 그냥 잔인한 영화. 그럼 추천입니까 비추천입니까? 그 앞뒤 없이 잔인한 슬래셔 무비 좋아해요? 근데 잔인한 걸로 진짜 막 정말 원탑이야? 그거 나와. 그 뭐 나오냐면 그 저 그라인더 있잖아. 그라인더. 네네네. 그 정도만 얘기해도 알겠죠? 네네네. 그라인더. 너무 알겠네요. 갑니다. 그냥 갈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볼지 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저도 하나 읽고 있는데요.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일본 사람 책이 있거든요. 도대체 저는 빨리 감기로 절대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뉴스나 빨리 감기로 보지. 그래서 도대체 왜 빨리 감기로 보는가에 대한 책인데 나름 분석이 재미있더라고요. 정말 분석을 하는 책이에요? 에세이가 아니라? 에세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일본 젊은 애들이 이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냐? 야, 이거에 근데 대한 그걸로 분석이에요. 책을 한 권 낼 정도로 그쵸? 텍스트가 나오나요? 그게 처음에 글 한 편의 글이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책을 쓴 거예요. 신기하네.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인가요? 작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책도 금방 읽히고. 이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희 메인 코너로 가겠습니다. 최경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이번 주 최경사의 선택은 인스타그램으로 예고해 드린 대로 인스타그램 예고가 있었는데 내가 아까 그 제니의 의미를 RIP를 못 알아들었네. 네. 여기서 내가 퀴즈 하나 갑자기 낼게요. 네. 제니가 당나귀입니까 노새입니까? 당나귀 아니에요? 미니 당나귀. 당나귀 자체가 민인데?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근데 그 하얗고 큰 게 덩키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덩키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노새. 노새. 그러니까 노새. 이게 음. 제가 이거 스크립을 영어로 봤거든요. 노새하고 당나귀가 노새는 두 개가 다 뮬이잖아요, 나오더라고. 뮤. 덩키가 근데 이게 하얗고 큰 애가 덩키라고 하죠. 걔가 그러니까 얘는 근데 여기 뮬이란 표현은 안 나오잖아. 제니는 덩키가 뮤리라고 아니었어. 안 나와요. 근데 제니 한 마리뿐만 아니라 두 마리가 있지 않아요? 제니가 두 아니라 제니가 두 마리가 아니라 말 말 같은 하나 거, 더 있죠. 말 같은 거 하나 더 말이 있죠. 있고, 그리고 덩키가 쪼매난 있어. 애가 있죠.
그 집안에 들어와 있던 얘기. 네, 그 딸랑딸랑이 제니잖아요. 네. 그게 제니? 네. 아니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동생 가고 혼자 살 때도 집에 들어와 있는 큰 덩키가 있어. 그래요? 응. 뭐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하얀 말이랑 제니 이렇게 두 마리라고 저도 그렇게 두 마리로 생각하거든요. 기억하는데. 자, 이거는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께서 네, 보시고 답 댓글로 올려주시는 걸로 그래서 하고요. 퀴즈는 무슨 뭐예요? 답이 퀴즈 뭐예요? 냈으니까 이제 알 청취자 수 없는 여러분이 거예요? 제니는 답을 주시는 덩키가 거죠. 아니다를 말해주고 싶었던 어쨌든 거예요? 여기 뭔가 당나귀하고 지금 넘어가시려고 하는 거. 당나귀하고 노제가 나온다. 약간 네. 그래서 자신이 없어졌어. 마틴 맥도나 감독의 탁월한 이야기꾼이라는 평가를 음. 받고 있는 마틴 맥도나 감독의 신작이에요. 저희가 최근사가 또 한 번 파면 또 파잖아요. 그렇죠. 감독을 고레다 히로카즈도 그렇고 뭐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 영화도 2편 했던가요? 한 편만 했나요? 쉐이프 오브 2편 워터 했죠. 2편. 네. 쉐이프 오브 워터를 그거 있잖아요. 하고 그 작년에.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또 서커스 같은 나이트 그러니까요. 뭐 아닌가? 나이트메어 엘리 네. 나이트메어를 했고 마틴 맥도나 감독의 3 빌보드도 이후에 저희가 보는 했죠. 그 제목이 원제는 되게 길더구만요. 네. 3 빌보드 온 뭐 미시시피 어쩌고 저쩌고. 네, 그 주 이름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이니셜인의 벤 씨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게 아카데미에서도 7개 부문인가 후보에 올랐지만 2개. 를 받았어요? 네.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여우 주연상? 요거는 3 빌보드 얘기입니다. 하나도 아, 못 받았어요. 깜짝 요번 놀랐네. 거. 이 네. 그쵸. 깜짝. 내가 또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 아니 알았나? 요번 거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네네네. 지금 안군의 비하인드 시작 안 했는데 왜? 다 들었네. 자, 어쨌든 이니셜인의 벤 씨는 못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콜린 파렐이 받을 거라는 평이 많았었는데 못 받았고 나무주연상 조연상도 사실은 그러니까요. 상당한 후보였는데 못 받았고 각본상도 못 받았고 조연상 누가 받았죠? 나무조연상 응. 키오이관 네. 아, 울면서 뭐다 휩쓸었으니까 않네. 못 받았고 그래서 좀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제목이 사실은 뭐 제가 예전에도 뭐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안이하게 제목 번역하는 거 아니냐 그냥 원문 갖다가 그냥 써버리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 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니셜인이라는 게 고유 지명인데다가 섬 이름인 거고. 뭐 가상의 섬이긴 하지만 어쨌든 벤 씨라는 것도 이게 이 아일랜드의 정령을 네. 가리키는 거라 게임하는 사람들이야 벤 씨가 많이 아는 것 익숙하지만, 같더라고요. 네. 그 얘기도 오늘 비하인드 하나요? 아니요. 추가해 지금 주세요. 했네요. 지금 했어. 추가해 주세요. 네. 그래서 뭐 어쩔 수는 없다. 뭐 이니셜인의 뭐 정령, 뭐 유령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좀 안 어울릴 것 같기도 그렇기도 하기도 해서 어쩔 수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안군의 비하인드를 통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가지고 온 키워드는 2개입니다. 가장 먼저 감독 마틴 맥도나인데요. 70년 개띠예요. 아, 그렇군요. 선배네. 1970년 3월 26일 생입니다. 21세기의 셰익스피어, 음. 연극계의 타란티노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천재 극작가로 데뷔를 했어요. 네. 부모님은 아일랜드 출신이지만 나고 자란 건 영국 런던이었다고 해요. 근데 부모님이 그 이민 노동자라 어렸을 적에 그 맥도나는 전문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친구가 되어줬던 건 영화인데 구로사와 아키라, 마틴 스콜세지 등 감독 영화들을 보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96년에 뷰티 퀸이라는 희곡으로 데뷔를 합니다. 98년에는 웨스트엔드 4개 극장에 동시에 그의 작품이 공연되기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셰익스피어 이후 처음이어서 아일랜드와 영국이 낳은 최고의 극작가라는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20대 작가가 웨스트엔드 4개에 동시에 걸리는 건 셰익스피어랑 마틴 맥도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 20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네. 요때 나이가 27살이었거든요. 와, 대단하네요. 그렇죠. 음. 근데 워낙 그 혈기왕성한 때라 20대 때 막 사건 사고도 많았어요. 97년도에 숀 코너리랑 막 멱살 잡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숀 코너리 앞에서 당신 영화 끔찍하다라는 얘기했는데 숀 코너리 입장에서도 새파랗게 어린 녀석이 잘 된다고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막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초창기 6편의 연극은 2개의 트릴로지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 트릴로지가 아일랜드 서부 해안의 작은 마을인 리네인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이고 두 번째 트릴로지가 골웨이 해안의 아란 제도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아란 제도가 섬 3개가 모여져 있는 그 말 그대로 제도인데요. 네. 이니시만, 이니시모, 이니시어 이렇게 3섬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섬별로
작품을 하나씩 만들었는데 이니시만의 저른발이, 이니시모어의 중이, 이니시어의 벤시. 아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거기서 네, 이니셜인의 맞습니다. 벤시라는 게 그럼 한참 젊은 시절부터 그럼 어떻게 보면 만들었던 예. 거죠. 요 두 번째 트릴로지의 마지막 작품인 이니시어의 벤시는 실제로 공연되진 못했어요. 썼는데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공연되진 않고 언젠간 내가 다시 재도전하겠다라고 해서 요번 영화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니쉐리는 아니잖아요. 이니시어의 벤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 섬 이름을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음. 근데 요번 영화 되면서 이니셰리는 그 아란 제도에 없는 새로운 섬 이름을 만든 거죠. 그냥 상상의 섬이 된 거예요. 네네. 이 조연 이 내 배우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쓴 곡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니셜인의 아, 벤시라는 네네. 게 탱고 음악인가 뭔가 뭐 바이올린으로 하는. 맞습니다. 바이올린 곡을 피들러 악기가 맞아요. 그 맞아요. 바이올린이 아니라고 네, 하더라고요. 비슷한 과인데 네. 어쨌든 뭐 지붕 위에 바이올린 할 때 그 피들러죠. 예. 네. 어쨌든 연극계에서 대단한 족적을 남기고 콧대 높은 웨스트엔드 평론계에도 아일리시 펀치를 뻥 날리고 이제 영화계로 진출을 합니다. 근데 애초에 마틴 맥도나는 극작가 데뷔할 때부터 나는 영화 제작을 위한 교두보로 생각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식스 슈터라는 영화로 단편 데뷔를 하고 78회 아카데미 최우수 단편 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이때가 2004년이고 이후에 킬러들의 도시, 세븐 사이코패스, 쓰리 빌보드로 본인만의 영역을 구축하게 되죠. 킬러들의 도시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아주 진짜 좋습니다. 재밌어요. 다 봤어요? 전 못 봤어요. 그게 그렇게 지금도 괜찮다고 하대요. OTT 많이 있지 않나요? 네, 있을 있을 거예요. 겁니다. 안군도 봤어요? 네, 아, 좋아요? 정말 좋아요. 요번에 나온 주인공 그대로 나옵니다. 콜린 파렐하고 네, 저기 그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음. 여튼 저희가 다뤘던 쓰리 빌보드로 골든글로브 작품상, 영국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베니스 영화제 각본상,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과 남우주연상까지 수상하게 되죠. 두 번째 테마 키워드는 아란제도 트릴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996년도에 이니시만의 저른발이, 2001년에 이니시모어의 중이, 그리고 끝끝내 희곡으로 나오진 못한 이니시어의 벤시, 이 작품은 모두 아일랜드의 아란 제도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작품들입니다. 아란 제도의 별명은 더 리얼 아일랜드인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의 진짜 섬, 아일랜드의 가장 아일랜드 같은 것. 그러니까 뭔가 아일랜드의 이야기를 할 때 마틴 맥도나는 이 아란 제도를 선택을 했던 거죠. 요 말이 이니시 더하기 모어, 만, 어인데 이니시 모어는 큰 섬, 이니시 만은 중간 규모의 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니시에다가 린을 붙여서 이니셰린이 된 거죠. 그 이니시어, 네. 그건 실제 있는 지명. 이게 찾아보니까 무슨 거예요? 고어라고 하더라고요. 고어. 그러니까 어떤 그 뜻이 있는데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여튼 요번 영화는 이니시모어와 아킬 섬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진행을 했고, 요 아란 제도는 마틴 맥도나가 어린 시절 여름 휴가를 보내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릴로지의 1편, 2편의 간단한 신업을 말씀드릴 텐데 내용을 듣다 보시면 되게 비슷한데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니시만의 저른바리의 신업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니시만 섬 사람들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헐리우드 영화 제작진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섬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섬 안에서의 지루하고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드는 거죠. 주인공인 저른바리 빌리가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오디션에 나서고 결국 발탁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다룬 작품이 이니시만의 저른발이고요. 이니시모어의 중위는 배경은 93년입니다. 아일랜드 민족 해방군의 리더인 매드가 자기가 사랑하는 고양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다시 고양이인 이니시모어 섬으로 돌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고양이가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살해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매드가 고양이를 죽인 사람 누구야 하고 복수를 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뭔가 내용이 네, 섞인 게 이번 영화 같네. 네,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안군의 비하인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게 이야기꾼이 어떤 줄거리로 이야기를 써냈는지 라미의 신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영화 줄거리는 되게 심플한 편이에요. 두 남자가 있고 둘이 굉장히 절친했는데 절교 선언을 함으로써 생기는 일들을 쭉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소개드릴까 하다가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중심으로 오늘은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아일랜드의 외딴 섬 이니셰린에서 파우릭과 콜룸 두 남자는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파우릭은 다정하고 정이 많지만 술에 취하면 제멋대로인데다가 말도 막하고 약간은 어리숙한 사람입니다. 그와 달리 콜룸은 혼자 살면서 민속음악을 하는 아재로 과묵하지만 사람들을 잘 챙기는 따스한 사람이에요. 둘은 동네 사람들이 정말 다 알 정도로 절친이었는데 어느 날 콜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자네가 싫어졌어. 그러니까 너 이제 파우릭이 싫어졌으니까 말도 걸지 말라. 너랑은 절교다라는 절교 선언을 한 거죠. 왜 싫어졌냐면서 이유를 캐묻지만 콜룸은 그냥 자긴 너와 시덥잖은 일로 이야기하는 게 아깝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피합니다. 콜룸과 파우릭 절교 사건은 동네가 작은 만큼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요. 그 사람들은 콜룸이 멍청한 파우릭에 질린 거라면서 한두 마디씩 거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우릭은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여동생에게 묻죠. 내가 멍청해? 우리 동네에서 가장 멍청한 건 나 아니지? 그랬더니 여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는 멍청한 게 아니고 사람이 좋은 거야. 어딘가 조금 모자란 파우릭과 함께 사는 여동생 시오바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오빠의 보호자로 계속 살아왔어요. 안 그래도 이제 고립된 이 섬에서 그나마 자기 오빠와 놀아주던 사람이 오빠에게 절근 선언을 해버리니까 시오바는 시간 많아진 오빠에게 더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걸 뒤로하고 섬을 떠나기로 결심하죠. 이제 파우릭은 자기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콜룸의 말도 무시한 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럼 내가 왜 싫으냐, 예전엔 다정하더니 왜 변했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등등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러자 콜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술이나 마시며 허비하기 싫고 작곡하고 내 음악하면서 살고 싶다. 왜냐면 음악은 남고 시와 예술은 시간이 흘러도 남아. 그러자 파우릭이 이렇게 반박하죠. 다정함도 남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고 콜룸은 파우릭에게 나한테 말 한마디만 더 하면 진짜 손가락을 잘라 보내겠다는 무시무시한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선언인 줄만 알았는데 파우릭은 이 말을 듣고도 콜룸에게 치덕거렸고 콜룸은 진짜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파우릭 집 앞에 던지고 갑니다. 파우릭 입장에서는 뭐 시덕거리는 게 아니죠. 자기는 이제 개선해보고. 내 그 삶을 계속 사는 거고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오히려 이제 콜룸이 이상한 건데 네. 파우릭 입장에서는 근데 콜룸 입장에서는 계속 방해를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네. 그런데 처음에는 손가락을 하나만 보냈는데 계속 말을 거니까 열이 받아서 손가락을 여러 개 잘라서 집 앞에 던져둡니다. 콜룸이. 근데 이게 화근이 됩니다. 집 앞에 던져둔 손가락을 파우릭이 가장 아끼는 반려 동키인지 노새인지 나중에 알려지겠지만 이 제니가 먹으려다가 질식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에 분노한 파우릭은 콜룸에게 선언을 합니다. 당신 집에 불을 지를 거고 대신에 당신 반려견은 죄가 없으니까 그 시간을 다른 데 보내라. 왜냐하면 이제 콜룸은 개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파우릭은 자신이 선언한 시간에 실제로 콜룸 집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집안에 콜룸이 있는 것도 확인을 하고 개만 데리고서 돌아서죠. 콜룸의 집이 모두 불타고 검댕이에 그슬린 콜룸과 콜룸의 개를 데리고 나온 파우릭이 해변가에서 마주섭니다. 여동생도 떠나고 절친한 친구도 잃어서 혼자가 된 파우릭과 손가락도 잃고 집도 잃은 콜룸. 아무것도 남지 않은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콜룸이 이야기하죠. 내 강아지를 돌봐줘서 고마워. 그리고 별일 아니라는 듯이 파우릭이 답합니다. 언제든 맡기세요. 여기까지 아일랜드 외딴섬에서 일어난 두 남자의 사랑과 전쟁. 아니 절교 스토리 이니셰린의 벤시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의 대사에서 그걸 화해라고 느꼈나요? 어땠나요? 화해라기보단 저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새로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 만나는 것처럼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 파우릭의 마음이 정리가 된 느낌.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사태가 진행될 때 늘 그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몰랐는데 웬 노파가 계속 나온다 싶었는데 그 노파가 바로 이니셰린의 벤시죠. 그렇죠. 그걸 알면서 이제 기분도 약간 안 좋고 좀 그렇게 되긴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봤는지 총평부터 우리 노시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올해의 영화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네, 저는 감히 하반기 어떤 영화가 나올지 지금 4월이야 4월. 네, 그냥 확정 지었습니다. 던전스 앤 드래곤스가 있는데 막강한 후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약간 거의 인생 영화에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
그 정도로. 그래서 안 우와. 보면 굉장히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이번 주 언제 봤나? 수요일에 봤나? 그랬을 텐데 오늘 금요일이니까 계속 이 영화의 그 잔상과 그 여진 속에서의 며칠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점이 그 이 영화를 올해의 영화가 뭐 이미 결정된 것 같다는 둥, 뭐 인생 영화라는 둥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점이, 어떤 포인트가 많잖아 이 영화가 지금. 많죠. 뭐 누구에 공감했어요 일단? 콜름에 공감합니까? 파우릭에 공감합니까? 그 누이한테 공감합니까? 저는 뭐 다 공감이 됐던 것 같고 아니면 그 경찰, 그 무지막지한 경찰에 공감합니까? 콜룸 쪽에 조금 더 콜름 쪽에 조금 더 공감이라기보다는 제가 콜룸이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심가네 야심가. 야심가요? 야심가요. 맞습니다. 아니 굉장히 가까웠던 동료 선배에게 밑도 끝도 없이 절교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배가 크게 상처 받으셨고 뭐 여러 역사가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감정이입을 해서 보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콜룸의 모든 행동 이해가 가고 근데 콜룸과 비슷한 이유로 절교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랑 보내는 시간이 다 쓸데없는 것 같아. 야 나한테 말 시키지 마 이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 파우릭 입장에서는 급작스럽겠지만 콜룸이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게 쌓였다 이거지. 빌드업이 쌓였다 되어 이거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콜룸도 뭔가 빌드업이 됐겠지. 이게 그러니까 안 맞는데 이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내 안에 불편함이나 뭔가 상황을 개선하고 싶다라고 느낌을 받지만 그보다 더 큰 전제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약간 숙제처럼 어떤 느낌인지 알 것 시간이 같아요. 흘러가고 있죠. 그러다가 결심이라는 게 정말 헤어질 결심을 하는 불현듯 찾아오고 그 결심이라는 게 말릴 수가 없어. 나도 나를 말릴 수가 없고 여기서 이 사람과 절교하지 않으면은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이 시급한 과제처럼 느껴지는. 그러면서 나도 내 마음과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할 수 없는데 상대한테 어떻게 납득을 시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저랑 가까웠던 선배도 내가 무엇을 개선하면 고치면 괜찮겠니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가혹해지려고 가혹한 것이 아니라 답을 할 수 없어서 가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도 저는 그 선배가 저를 얼마나 아끼고 친동생처럼 잘해줬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교를 선언하지만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은 상태의 감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도 콜룸이 보면 파우릭이 계속 와서 이렇게 막 할 때 저게 누군가가 싫어지면 할 수 있는 대사인가 그쵸. 하는 그런 챙겨주잖아. 또 챙겨주죠. 틀린 건가라는 네. 생각도 들고. 그리고 파우릭이 누군가 그 경찰한테 폭력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를 일으켜 세워서 마차에 태워서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가는 이런 행동을 뭐야 저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아니면 뭐 상황이 개선된 건가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냥 처음에 절교 선언할 때부터 마음의 상태는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너가 아니 그렇게 가까이 매일 오후 2시에 만나서 펍에 갈 정도로 서로의 그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껴줄 정도로 모든 걸 공감하고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싫어질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보기도 싫어질 정도로 무슨 계기가 있고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못 견디겠는. 그러니까 사실 콜룸이 파우릭이라는 사람이 싫은 것보다는 걔랑 쓸데없이 그 표현대로 하면 aimless 채팅, 목적 없는 수다 이걸 떨기 싫다는 거잖아요. 근데 파우릭은 거기다 대고 우리가 무슨 aimless 채팅이냐, 우리는 굿 노말 채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는 좋은 그런 그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 인식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근데 콜룸이 파우릭과 절교를 선언하고 가까이 지내려 하고 실제 가까이 지내는 거는 자기가 사랑하는 음악과 관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콜룸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맥스 말하신 것처럼 그걸 무슨 비용이라고 하죠? 우리 기회 비용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죠. 내가 지금 이 사람과 남은 시간을 이 사람과 계속 보내게 된다면 내 삶이란 그러니까 그걸 한번 깨닫고 뭐랄까 그 기회 비용이라는 걸 인식한 순간 갑자기 그 결심이란 게 확실해지는 상황.
그것도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됐어요. 저도 그 선배의 어떤 지점들이 저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고 그 선배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만날 수도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는 걸 인식하면서 그 절교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콜룸의 모든 행동과 말이 이해가 됐고 그런 콜룸을 당황해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파우릭의 반응도 너무 이해가 되는 예. 인간관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선 사실 그렇게 절교 선언을 실제 실행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멀어질 뿐이지. 근데 다만 여기는 섬이 너무 작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주쳐야 되는. 내가 손가락을 던지면서까지 내 그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지 않으면 파우릭을 이해시킬 수 없는 거예요. 파우릭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적인 것이 주는 또 모든 것들이 참 극적이다. 연극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극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여튼 인생 영화였습니다. 이니셰린의 노시스잖아 이거 알고 보니까. 이니셰린의 노시스. 그렇죠. 보면서 그 생각은 했어요. 아까 그 라미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뭐 특별한 줄거리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보다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줄거리인데 좀 빨려 들어가게 되는 측면이 맞아요. 있죠. 아니 저게 근데 웃긴 건 그때 3D 빌보드 때도 약간 그런 것 같았어요. 거기에서 그 여배우 이름 뭐죠? 프란시스 맥도먼드? 좀 너무 극단적이잖아 사람이. 저렇게 극단적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지만 그 이 얘기에 좀 빨려 들어가잖아. 와 도대체 저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보면서 그런 힘이 이 어떻게 보면 마틴 맥도나가 그냥 영화 각본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연극 극본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또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얼핏 들어요. 근데 저는 처음 볼 때 이게 근데 손가락 저도 어디까지 좀 이렇게 약간 흡인력 있게 봤냐면 파우릭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뭐 인생관이 다르고 해가지고 갑자기 절교 선언하는데 뜬금없긴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야, 저런 기분은 어떨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 자르면서부터는 야 이거 뭐야 이거 장난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장난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좀 헷갈려지기 시작하지. 왜냐면 자기는 음악을 하려고 저기 절교 선언을 했는데 손가락 잘라고 자기 연주도 못 하잖아.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잘라버리면 야 여기서부터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저 콜룸은 지금 삶의 회의와 내 인생의 거의 이제 마무리. 파우릭보다는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1923년 배경이니까 그때는 이제 뭐 지금보다 평균 수명도 짧고 뭐 그럴 때니까 뭐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자르는 거? 네. 자해? 그게 그러니까 아까 셰익스피어라는 표현도 했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설정과 아주 뭐 큰 스토리 없지만 이 안에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부조리함이라든지 본성의 것이 굉장히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로는,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 연주가인데 그 손가락을 자르면서까지 내가 너와 헤어지고 싶다는 그 결심의 그 정도를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콜룸은 그 파우릭이랑 헤어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헤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버린 상태에서, 근데 파우릭이 나의 그 결심을 계속 이렇게 방해할 때, 그러니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내 헤어질 결심을 해버린 상태, 그리고 헤어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버린 상태에서는 이제 본말이 전도되는 이상한 결정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콜룸이 손가락 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콜룸은 그 파우릭이랑 절교를 하고 싶다는 이 단편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미 인생에 대한 어떤 엄청 깊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 불에 탄 그 집 태우는 중에도 그 안에 앉아 있잖아요. 어쨌든 살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이 섬에서 거의 한 평생을 살았고 내가 일군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너무 허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그거의 시발점이 이제 파우릭과의 절교였을 뿐, 어떻게 보면 자기를 좀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죽기 전에 뭔가 꼭 해내야 되고 이번에 이 결심,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안 올 것 같은, 그 기회가 안 올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그 결심에서 손가락을 자른 것도 있다고 좀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맥스님 얘기하신 대로 연주를 못 하는데 손가락을 잘랐다는 건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 곡을 씀으로써 이 곡을 가지고 내가 연주하고 신나게 살지 이게 아니라 이 곡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거고 나는 연주를 영원히 못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인생의 어떤 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 결심이 왜 나왔냐면 두 사람 다 너무 착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콜룸도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손을 자른다고 했을 때 그 지점에서 어떤 걱정을 했냐면 원래 마틴 맥도나라면 킬러들의 도시의 느낌이라면 너의 손을 너의 입을 내가 뽑아버리겠어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콜룸도 너무나 착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의 것을 자해하는 식으로 저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는 모든 관계가 투포스론으로 보거든요.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이 파우릭이 투수고 포수는 콜룸이에요. 근데 보통 그 받는 사람이 화나면은 끝나는 관계거든요. 모든 관계가 저는 모든 관계에 있어가지고 받는 사람이 화를 내면은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화를 내는 방식이 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그냥 밑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거는 두 사람의 캐릭터가 너무 착한 사람이어서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착하다기보다는 서로가 너무 소중해서라고 생각을. 그럴 수도 있죠. 네.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런 감수를 하는 거죠. 그 콜룸이 그 자기가 의도치 않게 자기가 던진 손가락을 먹으려다 제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파우릭이 아끼는 그 반려동물이 죽은 사실을 그 펍에서 또 이제 전해 듣고 너무 미안해하잖아요. 너가 그러니까 파우릭이 말하죠. 너가 아까 던지고 간 손가락 먹으려다 제니가 죽었어 한 순간 정말 그쵸. 갑자기 정말 너무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옆에서 또 경찰이 깐죽대니까 지금 제니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파우릭에게 제니가 죽은 게 어떤 의미의 사건인지를 사실은 가장 제일 공감해주고 그때는 정말 쏘리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말하면 뭐랄까 말이 논리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돼. 지금 누구보다 파우릭을 가슴 아프게 하고 이거 파우릭의 인생 전체를 흔드는 정도의 충격을 주고 있으면서 자기가 한 행동의 그 사이즈보다는 실제로 제니가 파우릭이 어떤 의미였고 그것을 내가 뺏어간 것이 얼마나 큰 행동인가에 대해서 더 크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파우릭을 사실 제일 잘 알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서로를 서로 배려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죠. 네. 근데 그게 사건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말이 안 되고 그쵸. 소중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야지. 이게 논리적인 구조의 반응이겠지만 그냥 그 각각의 모순적인 것들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콜룸의 결정은 있을 수 있는 결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설정은 콜룸과 파우릭이 서로 싸우는 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다 혼자 자기 맞아요. 스스로에 대한 네. 얘기인 맞아요. 거죠. 예. 전 근데 사실 보면서 계속 불안했어요. 변주 생길까봐. 왜냐하면 중간에 그 파우릭한테 콜룸이 이 완성된 곡을 너의 장례식장에서 연주해주는 상상을 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파우릭이 먼저 죽는다는 거잖아요. 전 그 얘기 나올 때 여기서 죽이나? 왜냐하면 그럴 관계가 아닐 것 같은데 이 감독은 계속 막 바꾸잖아요. 맞아요. 계속 불안하게 유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벨시의 저는,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대사에서 계속 불안함을 주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보면서 이게 어떻게 지금 여기가 전개될지 몰라가지고 네.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좋은 스토리텔러인 것 같아요. 그치. 사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얘가 얘 싫어해가지고 말하기 싫다는데 얘는 쫓아다니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튈지 모르게 궁금하게 만들어. 모르겠어요. 굉장히. 누가 죽는지도 모르고 두 명이 그렇지. 죽는다고 하는데 벤 씨가 그러니까요. 누가 죽을까 막 싶고. 저는 도미닉과 신호반 그러니까 파울릭의 여동생과 그 파울릭과 콜룸이 사는 동네에서 굉장히 좀 찐따 취급당하는 부족한 청년 이 두 서브 캐릭터가 또 굉장히 효과적이다. 맞아요. 두 메인 캐릭터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 두 캐릭터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이니셜린이라는 섬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도 있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캐릭터와 구성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경찰 아들 네, 뭐라고? 도미닉. 도미닉. 도미닉하고 그다음에 파우릭은 약간 닮았잖아요. 그렇죠. 네가 더 찐따냐, 내가 더 찐따냐 의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약간 조금 그런 면이 꽉 있죠. 막힌 데다가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좋은 사람들이죠. 그냥 굿 노말한 피플이잖아. 근데 그 두 사람의 삶이 다른 거는 도미닉에게는 파우릭에게 신호반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맞아. 자기를 아껴줄 사람이 전적으로 없어요. 절대적으로 나의 부족함을 다 알면서도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느냐와 없느냐로 운명이 갈라지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이 맥도나는 왜 콜룸의 상대편 역으로 파우릭이나 도미닉은 뭐 상대편 역은 아니지만 뭐 비슷한 계열이라고 치면 을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이 중반 이후부터 드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나는 그냥 파우릭이 약간 그냥 촌뜨기라서 그렇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뭘 정상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해력은 그냥 정상인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벽창호잖아. 답답하잖아. 동네 사람들도 말귀도 다 못 알고 알아듣고 왜 하필이면 이런 인물을 이 주인공으로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중에 가가지고는 콜룸이 이해되기 시작해 사실은. 왜냐면 너무 답답하잖아. 너무 연기를 잘해요. 그래서 그런 거야? 진짜로 너무 연기 잘해서? 아니 너무 너무 열받아. 다른 사람이에요. 열받잖아 이제는. 와 이제 좀 못 알아듣냐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들잖아.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김종민 씨가 연기가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아.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음. 그걸 너무 잘 표현했길래 김종민 씨는 저게 캐릭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저는 그 4명, 그러니까 주요 캐릭터인 콜룸, 파우릭과 그다음에 서브 캐릭터인 그 파우릭의 여동생 신호반과 네, 도미닉 이 넷이 굉장히 뭐랄까 도식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구조적인. 그러니까 능력적인 면에서 보면 파우릭의 여동생인 신호반이 가장 훌륭하죠. 그 콜룸이 모차르트가 17세기인가 18세기 인물인가를 했더니 17세기입니다. 헷갈려 할 때 그걸 정정해 줄 정도로 지적인 인물이고 실제로 그 지적인 능력 때문에 그 본토에서 선 밖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가는 선택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신호반하고 콜룸의 관계를 봤을 때 콜룸도 훌륭한 아티스트로 나오지만 근데 둘의 삶이 다른 건 신호반은 외롭죠. 그리고 신호반은 그 본토로, 그러니까 이 섬을 떠날 결심을까지 한 사람. 근데 콜룸은 남기로 한 사람. 이 안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도미닉과 그다음에 그 파우릭의 관계를 봤을 때 도미닉은 계속 자신의 부족함을 옆에서 계속 탓하고 폭력으로 그거를 일깨워주는 아버지와 사는 상황이고 파우릭은 자기를 절대적으로 이해해주고 자기 부족함 때문에라도 이 섬을 떠나지 못하는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여동생 신호반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결국에 그리고 그 부분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우릭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신호반이 자기의 부족함을 계속 이렇게 채워줬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인 그렇죠. 거고 도미닉은 그런 불행함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아버지 때문에 그러면은 도미닉이 섬을 떠나는 선택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도미닉의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섬에 남을 수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독립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이 4명이 갖고 있는 상황과 성정에 따라서 어떻게 운명이 갈라지는가도 굉장히 저는 되게 근데 제일 착해요 도미닉이. 죽은 도미닉이 그 거짓말한 그 파우릭한테 어떻게 그런 나쁜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지적하는 거 보면은 저는 도미닉이 계속 도미닉만 보면 덩케르크 생각이 나가지고 비슷한 역할이야 또 역할도 비슷해.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덩케르크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도 헷갈려 사실은. 그 느낌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거기는 또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4명이 각자의 뭐 인생관도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 이 좁은 이니셜인의 그 좁은 마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관계가 달라. 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 근데 오히려 약간 그냥 병풍처럼 깔려 있는 건 동네 사람들인데 뭐 그 사람들은 뭐 주요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진짜 너무 담백한 구조인데 다 살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신기하더라고. 진짜 비싼 음식 먹는 느낌이에요. 이 재료 하나하나가 다 살아 있는데 그냥 딱 봤을 때는 비싸겠구나라고 생각되는 딱 그런 느낌. 그 저는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 설물을 보여주는 게 더 캐릭터들의 이런 성격이 살아났다고 느낀 게 저는 그 4명의 구조도 되게 신기했고 그다음에 뭐 경찰이랑 벤 씨를 포함해서 밖에선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보는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려진다고 느낀 점이 많았거든요. 어쨌든 콜룸은 전쟁 말고 희망을 갖고 좀 살고 싶은 사람인 거고 그리고 파우릭은 지금이 중요하지. 전쟁 나든 말든 누가 이기든 말든 실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막 대포 소리 듣고 그리고 또 시오바는 전쟁 상황이지만 난 내 삶 찾아서 갈 거야. 이거 이겨낼 거야. 그런 캐릭터고 도미닉은 다 모두에게 이 상황에 다 질렸고 자살을 해버리고 또 경찰은 전쟁으로 돈을 벌려고 해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캐릭터로 극단적인 그거를 또 보여주니까 이게 진짜 연극 보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이게 오히려 너무 작은 섬이라서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비춰지는 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인구가 있는 곳에서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도 뭐 어디 다 퍼져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 작은 섬을 설정을 두고 보니까 이게 확실히 더 캐릭터 확 살아나고 더 이입하게 되고 저는 그 시오반에 이 지루한 사람들 이 인간들에서 질렸다라는 이것도 공감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캐릭터의 이런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정말 잘 살렸다. 저는 공간 배치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 포성이 바로 들리는 데는 콜룸 집이고 그 안쪽은 시오반이랑 파우릭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오반 입장에서는 그게 보이려면 더 적극적인 사람이어야 맞아요. 되는 거고 콜룸 입장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거에 약간 안개에 이렇게 스며들듯이 점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인 거고 그 성격의 트리거가 되는 장치도 되게 공간적으로 배치를 잘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아이리시 내전이랑 그러니까 내전을 이를테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상징했다, 막 이런 평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실은 막 그러니까 뭐 애증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웠던 관계가 틀어지는 데 있어서 이유라는 것을 딱히 설명하기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평을 한 것도 봤는데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거기까지 제가 아이리시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그게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떠오르진 않았어요. 저는 약간 그냥 사람 간의 관계, 사람의 이야기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감독이 저는 되게 그래서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한다고 느끼는 게 이 관계들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긴 한데 남녀 간의 이별에서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맞아요. 그냥 뭐 부모님과 다툼에서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저 중학교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중학교 때 어떤 아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오빠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중 나왔는데 근데 그 오빠가 이별을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얘가 전 중학교 때임에도 그때 너무 충격적인데 얘가 그 충격으로 인해서 과호흡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왔다? 과호흡. 네, 그래서 숨을 못 쉬고 막 양호 선생님 다 뛰어오고 애들이 막 다 막 뭐 119 불러라 말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너무 이제 충격적이라서 기억이 안 잊혀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누군가와의 이별이라는 게 그렇게 누군가한테 극단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정말 숨을 못 쉴 정도의 그런 감정일 수도 있고 또 그 선언한 사람은 너무 매몰차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구석구석이 있었구나 내 삶에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특이한 경험했네. 그죠. 너무 충격적. 왜냐면 바로 제가 눈 보는 앞에 있었거든요. 이거 창가에 이렇게 서 있다가 막 울다가 딱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감정이 점점 고조되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처음으로 사랑으로 인해서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거는 왠지 사랑의 감정, 물론 사랑의 감정이 아니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죠. 그때 그 시절에 그런 거는. 그건 굉장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과는 좀 다른 감정일 것 같아. 그리고 뭐 콜룸하고 이 파우릭 관계도 뭐 남자가 아니고 뭐 동성애자는 아닌 것 같으니까 뭐 그걸 사랑이라고 하긴 좀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뭐 어떻게 보면 파우릭한테 콜룸은 뭐 또 다른 그런 사랑의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
콜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어가지고 뭔가 이게 뭐 콜룸한테 질렸다기보다는 뭐 콜룸한테 질린 건데 외화적으로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제 뭔가 생각하는 거죠. 그럴 나이인 거 됐고 나이 차이가 또 있잖아 둘이 그렇죠. 거의 10년 이상 되는 나이 차이가. 콜룸은 상대적으로 사회성이 많이 된 분이고 저는 그러니까 집 안에 가면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있는 사람이고 콜룸은 파우릭은 누구에게나 맨날 그냥 채팅하는 사람인데 제니마저 집안에 들이는 그런 그러니까요. 순수한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뒤도는 순간에서 이 흡입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구조나 그런 게. 제가 잘 아는 그 분이 벼락 같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무슨 상황이 있을 때 벼락 같은데, 그러니까 이 영화도 정말 재미있다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콜룸이 파우릭의 어떤 점이 계속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헤어질 결심을 조금씩 하고 있고 이런 빌드업이 없이 그냥 영화 첫 장면부터 그냥 그치. 갑자기 그냥 콜룸이 파우릭을 모른 척하고 막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는 벼락 같은 순간부터 시작을 해버리니까 그 파우릭이 느꼈을 그 당혹스러움도 잘 전해지고 정말 생각해보면 모든 사건들 살면서 중요한 사건들 다 벼락같이 찾아오지. 우리야 이제 전지적 시점에서 그 빌드업을 지켜보지만 사실 모든 사건들은 벼락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 스토리가 좋았고. 근데 플래시백 한 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맞아, 좋았던 맞아. 시절을 아예 보여주는 게 보여주지 없어요. 않죠. 그냥 상상할 뿐이지. 근데 그게 가능하잖아. 매일 2시에 그 좁은 동네에서 같이 펍을 가는 사이. 그러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알고 둘은 있고. 베프라고 다 아는 사이. 근데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콜룸이 어떻게 나이스하게 됐을까가 잘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잘 돼요. 아 그래요? 그냥 계속 들어줬겠죠. 인자하게 들어줬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그러면은 콜룸의 동안 표정은 어땠을까가 계속 생각이 되더라고요. 과연 저 사람은 행복하게 리액션을 해줬을까? 아니면은 그냥 계속 들어주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선배에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억지로 했겠지만 파우릭은 몰랐겠죠. 너무 신나서 억지로 난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게 꼭 억지로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즐겼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이 자기가 얘기하잖아. 야, 난 옛날 동생이 물어보면 너 옛날에도 이 파우릭은 약간 덜 떨어졌는데 왜 그러면 그때는 내가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변했다고 그러잖아. 그때는 억지로 맞춰준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같이 즐겁게 놀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이 한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확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대뜸 아무 저거 없이 절교선언을 하는 게 신의 한 수 같아. 맞아요. 그걸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궁금하잖아.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게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지 이야기에. 근데 앞에서부터 얘가 뭐 해가지고 삐지고 뭐 이러다가 이러면 에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제가 아까 제가 절교 선언했던 선배랑 아주 반전이지만 지금 또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그 선배를 떠나고 그럼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번 영화도.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선배와 절교를 선언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를 뒤늦게 깨닫고 제가 사과를 하고 다시 잘 지내고 있는데 근데 이 설정 저 같은 스토리가 이 설정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긴 좁은 동네고 대체제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파우릭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스토리가 가능한 건 결국에 이 조그만 섬이라는 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섬도 주인공인 것 같아요. 주요 캐릭터이다. 그리고 그 주목받지 못한 다른 캐릭터도 전 너무 재밌었어요. 신부님도 너무 웃겼고 신부님 너무 웃겼어요. 신부님 너무 웃기고 가게 그 술집 아저씨도 웃기고 그리고 그 누구냐 그 베이컨 파는 아줌마 편지 받아주고 이제 약간 그런 상품판을 물어보고 편지 다 훔쳐봐놓고 막 모른 척 이런 그런 하나하나가 너무 다 매력적이어서 맞아. 중간에 지루해 막 저 사람 뭐야 이런 캐릭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어떤 블로그 글에 어떤 분이 영화를 이 영화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나서 혹평을 하신 거예요. 봤더니 지금 이 영화가 네이버에서 코미디 장르로 분류가 돼 있대요. 블랙 코미디. 근데 갑자기 막 그분이 그러던 중 갑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던지는데 화가 나서 나는 코미디인 줄 알고 모르고 갔는데. 저도 이 후기 봤어요. 손가락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실제로 이 영화의 장르는 보면 IMDb에도 코미디 드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코미디로 돼 있어요. 실제로 코미디의 그 갖고 있는 정서적인 느낌이 다른 거야.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코미디로 맞아요. 보이는 거야 이게.
재밌네요. 우리 별의 순간, 꽝의 순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그 아까 섬 얘기 지금 했잖아요. 뭐 이리셰리 섬이 좁아서 뭐 이게 주인공이다 했는데 정말 이 섬이 주인공이라고 느낀 대목이 참 영화 외적인 얘기지만 와, 나 저기서 술 한 잔 먹으면 진짜 끝내주겠다 싶은 생각이 위스키 딱 한 잔 먹거나 기네스 제가 한 잔 마시면 아일랜드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오, 여기를 네. 왜 안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야, 나 이렇게 멋진 그러니까 여기가 뭐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테가 있겠지만 알프스 스위스 같이 예쁜 곳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약간 황량하고 뭐 이끼 같아요. 쓸쓸하고 뭐 이런 데인데 와, 근데 그 바닷가와 이 그 뭐라고 그럴까 고즈넉한 풍경이 너무 좋아. 그리고 그 펍은 정말 기가 막힌 위치에 있어. 너무 나가서 이 좌판 열면 그냥 바로 바다고. 바로 바다고 너무 끝내줘요. 와, 구름 진짜 잘 찍은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슥 앉은 그 위에서 찍었는데 와, 그거 되게 잘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아일랜드 본토 아일랜드 자체가 섬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섬 중에서도 또 섬이잖아요. 그쵸. 거길 가면 이런 풍광 없을 것 같고 오로지 이제 이 섬에 가야 이런 풍광을 보고. 이니시모에 가시면 됩니다. 와, 진짜 여기 가보고 싶더라 진짜. 너무 좋더라 너무. 실제 관광지라던데요? 네. 그 사는 사람보다 관광객이 더 많대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게 별의 순간이 술 먹는 거. 아, 근데 이 영화가 진짜 신기한 게 술을 좀 땡기게 하는 영화예요. 왜냐면 술 먹는 장면이 주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펍이 나오고 분위기가 아, 이거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를 낯설하는 분위기잖아 또 여기가. 그 오게티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맥주를 따르는데 병맥주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거품이 안 나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거품이 많이 나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캔맥주로 따라가지고 그랬대요. 이 공식적인 얘기예요? 네. 아, 트리비아에 있더라고요. 어허. 꽝의 순간은 뭐 딱히 생각은 안 나네. 근데 손가락 먹고 죽은 그것도 좀 약간 충격이었어. 아씨. 좀 불쌍하죠, 제니. 나 그 무슨 저게 뭐야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참, 손가락 먹고 죽는다는 발상을 한 것도 참 특이한 인간이야 진짜. 근데 저는 고향집에서 동물 키우니까 반려견 키우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진짜. 맞아. 자, 다른 분 별의 순간, 꽝의 순간. 저는 별의 순간이 이게 되게 계속 마음에 남는 순간인데 도미닉이 시오반한테 가서 고백을 하잖아요. 아, 맞다. 그 그러고서 사건도 있었네. 막 이야기 막 자기 얘기하고 아. 저 안 받아주시겠죠? 했을 역시 때 그러겠죠.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저는 하던 거 가서 마저 할게요 이러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 행위가 아. 하던 거 가서 마저 하는 행위가 이게 자살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 자살하다가 보여가지고 와가지고 왔는데. 한 건데. 왔는데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대화할 때 시오반이 신발을 벗고 있어요. 맞아요. 그 시오반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오반도 자살 시도를 하고 진짜?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서 벤 씨가 그게 오라고 하잖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그게 오라고 자살이었고 하잖아요. 저는 시오반한테? 네네. 네. 그래서 그 시오반이 엄청 둘한테. 깜짝 놀라요. 아, 둘한테? 둘 중에 한 명이 네. 죽는 건데 실제로 시오반이 그 신발을 벗고 있는 장면이 나와서 저는 벤 씨가 그게 맞겠네요. 시오반이 맞아요. 죽으라고 사인 하나 했는데 실은 시오반은 오히려 그 누구죠? 도미닉이 와서 말을 걸므로써 다시 살려고 맞아요. 하고 아. 도미닉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이 딱 되게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소름 돋는 그리고 그 도미니크 배우가 그 페이스 자체가 되게 몽환적이에요. 맞아요. 그 저는 어떤 영화에서 기억이 제일 많이 나냐면 이거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그 킬링 디어. 킬링 디어에서 맞다. 킬링 디어 빌런이잖아요. 맞아. 어쨌든 맞아. 거기서는 근데 너무 거기서도 무서워요. 너무 의문스러운 아. 표정으로 계속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배우가 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내내. 이 배우도 아마 조연상 후보에 올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다 두 명이 올라갔어요. 예, 예. 더 배트맨의 조커로도 나왔죠. 아, 그래요? 저희 봤었던. 아, 그래요? 저희 봤어. 콜린 파렐이 나왔지 배트맨에. 둘 다 나와요. 아, 그래요? 콜린 페럴이 펭귄으로 본을 했고 여기가 나왔다고? 네. 하여튼 뭐 저는 덩케르크로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 장면도 맞아요. 기억이 나는 장면이에요. 기억나시죠? 근데 저기 신호반이 시오반. 시오반이 신발 벗었다는 건 기억 안 나고. 전 신발 왜 벗었나 했어요. 아, 근데 그 장면은 기억이 나니까. 수영하나 싶었는데. 아주 그 수줍은 사랑 고백. 그게 좀 인상적이긴 했어. 나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났어. 생각 못 하고 있다. 저는 꽝의 순간은 그거.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나체. 밀주 훔치러 갔을 때 아버지 나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적나라하게 다 나오죠. 네, 다 나오는데 너무
너무 크게 안 노골적이어서. 좋았어. 다행이다. 그건 생각이 잘 안 나네. 뭐 우리 여태까지 얘기 나눈 대로 배우의 뭐 연기 뭐 이건 다 정말 뭐 흠잡을 데 없이 좀 조연까지 뭐 조연들까지 조연상 후보에 다 올라갔으니까 뛰어났던 것 같고요. 연출은 무엇보다 이제 각본가로서의 마틴 맥도나의 실력이 많이 발휘된 그런 영화인 것 같고 음악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악도 이게 제가 OST로 꽤 들었는데 뭐 딱히 어떤 선율이 기억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가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전문가 및 일반 관객 평점과 리뷰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평론가들 평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김형석 8.0 중년남 버전의 헤어질 결심. 이은 계속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은선 평론가 8점 가장 최소한의 장치로 꿰뚫어 보는 사회의 모순. 이지혜 8점 은유와 상징으로 지어올린 기품의 세계. 박평식 7점 처참한 국지전과 회복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이용철 8점 그날 머리 위 가까이 무거운 구름이 내려왔다. 김혜리 8점 허무와 싸우는 네 가지 방식이 서로를 다칠 때. 허무와 싸우는 네 가지 방식이 서로를 다칠 때. 네 명을 네 명의 캐릭터를 말한 것 같아요. 허나몽 9점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고집의 감정으로 개인과 사회와 역사의 비극을 모두 꿰뚫는 솜씨. 김철웅 8점 품격 있는 내전을 통해 표현하는 너머의 갈등들. 오진우 8점 흔들린 우정 그 틈으로 보이는 아일랜드 내전. 그러니까 지금 저 부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평론가들 계속 이 내전을 네. 언급해. 지식이 없어서. 근데 내전 뭐 사실 특별히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했다고 하기에는 뭐 가끔 저쪽에서 총포 몇 발견 퉁퉁 쏴대는 정도인데 뭐 굳이 과잉 해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아일랜드 내전을 그쵸, 은유했다는 점이 뭐 그 한국 21세기 한국 관객들한테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안 알아도 재밌게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우빈 평론가 7점 야심만만한 우의와 가급적으로 무난한 장면들. 그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평론가들이 많이 일단 많이 봤네. 네. 많이 봤어요. 관람객 평점 먼저 10점. 시대상을 알면 더 풍성한 텍스트이지만 그걸 차치하고라도 배우 간의 연기가 보여주는 관계성이 여러 생각을 하게 했다. 9점. 내 한심함을 견뎌준 지난 인연들에게 감사하게 된다. 8점. 독특하지만 설득력 있는 캐릭터들로 표현되는 내전의 양상과 포화 뒤의 희미한 봉합. 너무나 입체적인 인물 묘사와 탁월한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과묵하고 아름다운 촬영, 역사와의 알레고리를 넘어선 역사와의 알레고리를 넘어서 인간과 관계에 대한 통찰, 늘 타인 앞에서 미끄러지는 언어의 무력함까지. 이분 엄청 예술적으로 쓰셨어. 그다음에 또 9점 다정함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마지막까지도 강아지를 걱정해 주던 두 주인공. 그다음에 낮은 평점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지금 급하게 찾았는데 6점 기대가 너무 컸나 보다. 또 6점 코미디라고 어떤 사람이 5점 뭘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서 너무 슬프다. 말 안 듣는 주인공 욕하면 되나?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약간 거의 10.9점 8점 관람객 평점도 높아서 낮은 평점은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그 뭐 친절함 요즘 다정함 친절함 같은 게 뭐 약간 책 제목에도 많고 뭐 일종의 화두 뭐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죠. 사실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도 그 다정함이 결국 이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좀 담고 있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콜룸이 대사로 직접적으로 굉장히 그 나이스한 것에 대한 옛날 원어 발음으로 나이스한 것. 야 17세기 누가 나이스하다고 기억되는 사람 있냐? 모차르트나 기억하지? 이렇게 아주 독서를 내뱉죠. 듣고 보니까 그렇듯 하더라고요. 조선시대 저 사람이 제일 친절했대 뭐 이런 걸로 기억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자 저희 최경사 평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번엔 남이부터 갈게요. 네, 저는 3.8입니다. 3.8. 네, 되게 좋았고
사실 한 번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워낙에 대사도 그렇고 전 아일랜드 이 특유의 사투리가 맞아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 영화를 볼 때 너무 몰입이 잘 됐거든요.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둥글리는 그런 느낌이 되게 영화에 재밌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라도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리고 다른 영화를 보고 싶더라고요. 이 감독의 다른 영화 보고 싶었어요. 저도 아까 그 아까 얘기한 그 영화 뭐죠? 그거 저는 보고 싶긴 해요. 세븐 사이코패스인가? 저도 그거만 못 봤어요. 네, 그거를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인생 영화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3.8 정도. 네, 저도 3.8. 자, 묻어서 갑니다. 전 뭐 그냥 뭐 술 한잔 먹 땡기게 하는 그런 영화 그리고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인데 뭐 저한테는 그렇게 막 뭘 딱 치거나 막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괜찮은 영화. 예, 3.8. 안군을 하고 로시스 인생 영화는 마지막으로 갑시다. 네. 전 4점을 가지고 왔었는데 얘기하면서 더 좋아졌어요. 4.5점 하겠습니다. 오. 야, 얘기하면서 좀 더 좋아졌는데 그냥 전 0.5로 올려버려? 기준이 또 무조건 그렇지? 0.5씩 맞아요. 하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요. 콜룸이야? 이 둘이 약간 그런 관계예요. 콜룸 파울이 깨질 수 있는 방법은 컬럼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시오반 돼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 능력 있군요. 능력 있으니까. 자, 노시스 인생 영화. 이니셜인의 노시스. 떨린다. 오늘부터 별명을 이니셜인의 노시스로. 5점이고요. 5점. 올해 첫 5점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지금도 말하면서도 또 약간 울컥울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콜룸이었던 적이 많아요. 제가 관계를 좀 많이 끝내는 방식으로 살아와서 저한테는 되게 울림이 큰 영화고 콜룸은 INFJ인 것 같아요.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 진짜 여러분 나무위키에서 INFJ 쳐보면 도어슬램이 특기예요. 말 안 하고 절교하는. 노시스님 원래 MBTI 맹신자입니다. 저희 중에서. 심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합하면 4.275점, 4.3점입니다. 높다. 높네요. 최근한 것 중에 제일 높다. 이 5점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3.8로. 자, 4.3점. 4.3점. 마틴 맥도나 감독의 이니셜인의 벤시는 저희가 4.3점을 종합적으로 줬습니다. 아마도 3빌보드도 거의 4점이거나 뭐 그 안팎으로 줬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최경사단 여러분께서는 또 어떻게 점수를 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또 보러 가실지도 궁금해요. 솔직히 잘 땡기는 영화는 아니에요. 지금 아마 극장도 많이 없을 거예요. 걸린 지 꽤 됐기도 했고. 제목을 이렇게 딱 보면 벌써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안 드시긴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영화 놓치면 조금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는 영화. 근데 또 언급이 계속 될 테니까요. 예,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최경사 181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주행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막 엄청 오랜 시간 들어주시는 분도 계신데 댓글만 조금 더 협조적으로 나와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협박 아닌가요? 협조 좀 해주셔서. 경찰이 많이 쓰는 건데. 손가락을 어떻게 하나? 수사에 또 협조해 주시는. 자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나요? 네. 자, 지금까지 출연해 라미 안군 노시스 진행에는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번 만남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